헤이루드는 미국 중심부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다. 푸른 나무들과 아침 안개 속에 아늑하게 둘러싸여 있는 이곳은 조화로운 분위기가 감돈다. 잘 관리된 집들, 깔끔하게 정돈된 잔디, 그리고 항상 미소로 서로를 맞이하는 친절한 이웃들. 마치 사람들이 대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작은 천국에서 사는 광고, 책자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다. 헤이루드의 거리는 세상 모든 문제로부터 보호받는 듯 고요하고 안전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목가적인 풍경 뒤에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헤이루드에도 어둠이 도사리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각자 자신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가족 문제의 개인적인 비극 혹은 내면의 악마는 많은 집들의 닫힌 문 뒤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결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을 사건들이 일어난다. 마을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지만 모든 집, 모든 가족에게는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 바로 이 숨겨진 세상, 밝혀지지 않은 비밀로 가득 찬 세상이 홀 가족의 집에서 펼쳐지는 비극의 무대가 된다. 헤이루드에 사는 70세의 마가렛 홀은 친절함과 관대함으로 유명하다. 그녀는 수년간 홀로 지냈고 외아들 토마스는 오래전에 마을을 떠났다. 헤이루드 주민들은 마가렛을 불굴의 의지와 고귀함의 화신으로 여긴다. 그녀의 정원은 항상 꽃으로 가득하고 그녀의 집은 따스함과 안락함을 발산한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친절함 뒤에는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다. 마가렛은 주변 사람들에게 숨겨진 깊은 내면의 상처와 비밀을 가진 여성이다. 그녀의 과거에는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다. 마가렛의 16살 손자 리암 홀은 힘든 시기를 보낸 후 최근 할머니에게 왔다. 그의 부모는 이혼했고 아들은 아들의 문제를 감당하지 못해 마가렛의 보살핌 아래 조용한 삶이 리암의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헤이루드로 보냈다. 겉으로 보기에 리암은 조용하고 차분한 10대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는 불안한 무언가가 있다. 찡그린 눈썹 아래 깊숙이 자리 잡은 그의 눈은 숨겨진 공격성을 드러낸다. 그는 거의 미소를 짓지 않고 종종 혼자만의 생각에 잠긴다. 마치 그가 실제로 헤이루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두려움의 세계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리암이 온 후 처음 몇 주는 조용히 지나갔지만 곧 이웃들은 홀 가족의 집에서 밤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집에서 비명이나 큰 싸움 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들린다. 창문의 불은 종종 늦은 밤까지 켜져 있고 때로는 방에서 누군가를 쫓는 듯 움직이는 그림자를 볼 수 있다. 이 그림자는 이웃들을 불안하게 하지만 아무도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연예리 아체코대원반 아람단 번째 얼마리가 되디디셔레디다 바다미가 마이 시별에 달하게 그들의 관계는 이상해 보인다. 험해버티머세 다음단 느마자 보인다. 그들은 자주 다투고 때로는 다툼이 심각한 싸움으로 번진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에게 너무 가까워 보이는 순간도 있다. 일부 이웃들은 리암이 학교에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내성적으로 변하며 또래와의 교류를 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매주 리암과 마가렛 사이의 긴장감은 고조되지만 동시에 그들은 일반적인 가족 관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무심한 스킨십과 긴 눈맞춤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더 심각한 관계로 발전한다. 할머니와 손자 사이의 비밀스러운 로맨스는 현실이 되고 리암은 내면에서 그를 찢어놓는 감정과 욕망의 거미줄에 더욱 깊이 빠져든다. 반면 마가렛은 그들의 관계가 금단의 사랑임을 완전히 인식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다. 이러한 숨겨진 욕망은 리암의 내면적 갈등을 야기하고 그의 심리적 문제를 악화시킨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긴장되고 예측 불가능해지며 다가오는 비극의 씨앗을 뿌린다. 지금은 10월 중순이고 헤이루드에는 이른 가을에 쌀쌀함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 나무들은 마지막 잎들을 떨어뜨리고 마을 위로는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져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매일 아침 현관으로 나와 꽃에 물을 주고 이웃들에게 인사를 하던 마가렛, 홀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시작한다.
그녀의 부재는 특히 그녀의 끊임없는 존재에 익숙해진 가까운 이웃들에게 눈에 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마가렛이 아팠거나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고 추측한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서 그녀의 실종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한다. 밤에 이웃들은 홀 가족의 집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기 시작한다. 아무도 드나드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이상한 시간에 켜졌다, 꺼졌다 한다. 때때로 커튼 뒤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이지만 그 움직임은 거칠고 이상하며 거의 인간의 움직임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밤에는 조용한 비명이나 신음소리와 비슷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주변 주민들을 겁에 질리게 한다. 어떤 이웃들은 심지어 마가렛의 창가에 서 있는 형체를 보았다고 주장한다. 집이 어둠에 잠겨 있는 동안 마치 조각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는 형체를. 마가렛의 오랜 친구인 제니퍼 마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결심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녀는 불안해하고 진정할 수 없다. 특히 친구와 며칠 동안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은 후에는 더욱 그렇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점점 더 불안해진 제니퍼는 마가렛의 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한다. 그녀가 문에 다가가자 마치 무언가 무거운 것이 그녀를 안쪽에서 짓누르는 듯한 두려움이 그녀를 덮친다. 제니퍼는 문을 두드리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 마침내 그녀는 문고리를 돌려보고 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한다. 집안은 어둑하고 모든 그림자가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제니퍼는 공기 중에 무거운 습기 냄새와 무언가 다른 냄새, 썩고 불쾌한 냄새를 맡는다. 그녀는 불안한 환상, 지난 며칠 동안 집 주변에서 목격한 이상한 일들에 대한 기억에 시달린다. 본능은 그녀에게 떠나라고 속삭이지만 책임감은 그녀를 계속 나아가게 한다. 제니퍼가 거실에 들어서자 공포에 사로잡힌다. 방 한가운데 바닥에 마가렛의 시신이 누워있다. 방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듯하다. 가구는 뒤집혀 있고 책과 사진은 바닥에 흩어져 있으며 카펫은 피로 얼룩져 있다. 벽에는 마치 손가락으로 그린 듯한 핏자국이 보인다. 마약.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매치. 방 한가운데 바닥에는 피로 그려진 이상한 기호들이 있다. 제니퍼가 이전에 본 적 없는 기호들이다. 그 모양은 마치 의식의 상징과 비슷해서 그녀를 더욱 두렵게 한다. 마가렛의 시신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고 수많은 베인 상처와 자상은 그녀의 죽음이 고통스럽고 잔인했음을 말해준다. 충격적인 광경에 제니퍼는 비명을 지른다. 비명은 집 벽을 뚫고 나가 이웃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게 한다. 그들은 창백하고 공포에 질린 제니퍼가 집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본다. 곧 경찰이 도착한다. 알리간 베이어바즈비게 넥시기도 허메드라마 대담다. 헤이루드의 조용한 삶에 익숙한 경찰은 홀 가족의 집안에서 발견한 것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제니퍼와 같은 공포가 그들을 덮친다. 그들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범죄 수사관들을 부른다.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살인이 우발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마치 하사네마시키 방 전체에 악의적인 분위기가 담돈다. 그들은 제니퍼가 본 것과 같은 기호들을 발견하고 이것이 단순한 폭력 행위보다 훨씬 더 사악한 무언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한다. 의식살인이거나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행동일 수 있다. 내 아픔이 대비가난 다남탐다이 제모 눈물이 가지간다. 하나만에 그냥 만자리만이 단어만다. 나만도 누가 이런 잔인한 짓을 저질렀을까? 예티피드되었을까? 그리고 이 수수께끼 같은 기호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헤이루드 마을 전체가 불안에 휩싸이지만 경찰은 진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다. 마가렛 홀의 시신이 끔찍하게 발견된 후 헤이루드 경찰은 즉시 철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범죄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기록하며 작업을 시작한다. 그들은 평범한 집에서는 어울리지 않고 심지어 불길해 보이는 몇 가지 이상한 물건들을 발견한다. 말라붙은 피로 뒤덮인 고대의 부적, 얼굴이 잘려나간 오래된 사진 더미와 알 수 없는 언어로 기록된 듯한 표막들이야 책 조각들. 가장 불안한 발견은 오래된 책상 서랍에 숨겨진 편지 묶음이다. 마가렛이 쓴 이 편지들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편지에서 그녀는 가족의 저주에 대해 언급하고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괴롭혀온 끔찍한 환상을 묘사한다. 그녀는 밤에 보이는 검은 그림자와 집 벽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편지들은 정신질환이 수년 동안 가족 내에 존재했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수사관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또한 책상 위에서 리암의 일기장이 발견되지만 페이지는 찢겨져 방 안에 흩어져 있다. 온전한 페이지는 몇 장뿐이며 그 페이지에는 리암이 할머니를 친절한 노부인이 아닌 불길하고 위협적인 무언가로 보는 이상한 꿈이 묘사되어 있다. 경찰은 마가렛과 리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웃들을 신문하기 시작한다. 헤이루드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상반된 정보가 드러난다. 어떤 사람들은 마가렛을 가족 문제로 인해 그녀에게 오게 된 손자를 돌보며 조용하고 은둔적인 삶을 살았던 친절하고 다정한 할머니로 묘사한다. 이웃들은 그녀가 어려움에 처한 소년을 돕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이웃들은 홀 가족의 집 주변에서 일어난 이상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은 밤에 들리는 비명, 마가렛과 리암이 마당에서 했다는 이상한 의식에 대해 언급한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리암이 모닥불을 피우고 그 앞에서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리암이 악마를 쫓아내거나 집에서 저주를 풀기 위해 어떤 고대 의식을 따라 집을 정화하려고 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경찰은 주요 용의자가 된 리암을 주시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사건에 연루된 심리학자들은 그의 심리적 프로필을 작성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리암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랐고 헤이르드로 이사 온 후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지적한다. 헤이르드로 이사 오기 전에도 리암은 공격성과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그의 학교 기록과 학교 심리학자들의 보고서로 확인된다. 특히 그의 일기장이 주목을 끈다. 리암은 일기장에 자신의 꿈과 환상을 묘사한다. 남아있는 페이지에는 마가렛에게 일어난 일과 소름 끼치도록 유사한 폭력과 죽음의 장면에 대한 묘사가 담겨 있다. 리암은 할머니 집에서 느껴지는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이 어떻게 점차 그의 정신을 지배했는지에 대해 썼다. 일기장에는 그를 따라다니며 집을 정화하고 싶은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검은 그림자에 대한 언급도 있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 마가렛과 리암 사이의 비밀스러운 연애 관계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난다. 경찰은 리암과 마가렛이 주고받은 편지들을 발견하는데 이 편지들은 그들의 관계가 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넘어섰음을 시사한다. 이 편지들은 사랑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 특히 리암 쪽에서는 내면의 갈등을 암시하기도 한다. 목격자들은 그들의 관계가 얼마 전부터 이상해 보였다고 회상하기 시작한다. 마가렛과 리암은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종종 공개적으로 손을 잡고 다녔으며 그들의 대화는 때때로 너무 사적이고 은밀해 보였다. 이러한 관계는 수사에 새로운 국면을 더하고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경찰은 특히 리암의 정신 상태와 내면의 혼란을 고려할 때 이러한 관계가 비극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한다. 수사관들은 이제 이러한 비밀스러운 감정이 어떻게 훨씬 더 사악한 무언가로 변질되어 잔인한 살인으로 이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 경찰이 마가렛 홀의 일기를 발견했을 때 수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처음에는 그들은 평범한 노부인의 기록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단테냐, 헌테노데는 아레나 팀병 아티니티가 아라멘이나 덜마미켜 헌디시노 가라마 한디변 선물이 마다파에 살림살이 팀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마가렛의 일기는 그녀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을 드러냈다. 일부 기록에서 그녀는 리암에 대한 금단의 감정과 관련된 내면의 고통을 자세히 묘사했다. 그녀는 손자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정상적인 가족관계의 경계를 넘어 훨씬 더 복잡하고 두려운 무언가로 변했음을 인정했다. 이 기록에서 마가렛은 자신이 이러한 감정과 어떻게 싸웠는지, 그 부도덕성을 완전히 인식하면서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일기에는 또한 마가렛이 리암을 악령이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정화하기 위해 행했던 이상한 의식과 제의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어 있다. 그녀는 이러한 세력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다고 믿었다. 이 기록들은 마가렛이 자신의 두려움과 환상에 더 깊이 빠져들면서 점점 더 편집증적인 양상을 보였다. 그녀는 그림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 속삭이는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게 어떤 저주가 드리워져 있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썼다. 이 일기의 발견은 수사의 흐름을 크게 바꾸었다. 아지모던 예습기가 나라검다가 활겨만을 케임하던 수사관들은 마가렛이 신경쇠약 직전에 있었고 그녀의 정신 상태가 그녀의 삶의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녀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일기는 마가렛이 리암에게 깊은 정서적 애착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아마도 그의 운명과 안녕에 대한 그녀의 극단적인 집착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녀의 기록에 따르면 마가렛은 그들의 관계의 결과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그녀는 그들의 관계가 드러나서 삶이 파괴될까봐 두려워했다. 이 두려움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리암을 보호하려는 그녀의 결의를 더욱 강화시킨 것처럼 보였다. 마가렛의 일기를 분석하는 동시에 경찰과 심리학자들은 리암의 정신 상태를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리암이 할머니가 행한 이상한 의식을 목격하고 참여하면서 그녀의 강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점점 더 내성적이고 불안해졌다. 리암의 친구 중 한 명은 경찰의 비극이 일어나기 몇 주 전에 리암이 자신이 덫에 걸린 것 같고 할머니가 자신에게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한다는 말을 점점 더 자주 했다고 말했다. 이 친구는 또한 리암이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자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는 목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말하는 등 편집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또한 리암이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익명의 인물과 주고받은 비밀 메시지도 발견했다. 이 메시지에서 리암은 내면의 악마와 두려움과의 싸움에 대해 묘사했다. 그는 폭력을 부추기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고백했고 때때로 자신이 미쳐가는 것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한 메시지에서 리암은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살 수 없으며 무언가 일어나야 한다고 썼다. 이러한 교류는 수사관들이 리암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비극으로 이어진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고려하게 만들었다. 마가렛에 대한 그의 감정과 관련된 정서적 부담과 압박감이 그로 하여금 자신이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겼을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실과 증거는 사건의 수수께끼를 더욱 심화시켜 수사관들이 점점 더 불안하고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만들었다. 재판이 시작되면서 검찰은 리암을 할머니의 영향 아래 어둡고 위험한 행위에 깊이 관여한 젊은이로 묘사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검찰은 리암이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마가렛이 행한 의식에 의도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러한 금단의 관계와 마가렛의 조종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은 리암이 마가렛의 통제 아래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그를 불안정한 젊은이로 묘사했는데 그의 정신 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살인을 저지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한 리암이 폭력을 부추겼다고 말한 의식과 목소리의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나 그들은 리암이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주요 논점 중 하나는 리암이 의도적으로
살인을 준비했다는 증거였다. 검찰은 리암이 이후 마가렛을 살해하는 데 사용된 흉기를 구입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범죄과학 조사 결과 흉기에 리암의 지문과 혈흔이 있었는데 이는 그가 범죄에 직접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또한 검찰은 리암이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제시했는데 여기서 그는 무언가를 바꾸고 자신이 받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검찰은 이 메시지들이 그의 행동이 사전에 계획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리암이 범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검찰은 그가 살인 후 자신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흉기를 깨끗이 씻었고 심지어 강도 사건을 가장하여 경찰을 속이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리암 측 변호인단은 범죄 당시 리암이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했고 할머니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었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를 구성했다. 리암의 변호인단은 그의 심각한 정신 상태에 대해 증언한 정신과 의사들을 불러왔다. 그들은 리암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마가렛의 조종에 취약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리암이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던 할머니의 손에 든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마가렛은 자신의 어두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리암을 이용했다는 것이 그녀의 일기에 따르면 드러났다. 변호인단은 마가렛이 모든 끔찍한 사건의 주모자였으며 리암은 그녀의 영향 아래 행동했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경찰이 발견한 마가렛의 일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 기록이 마가렛이 리암의 모든 행동을 계획하고 통제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일기에는 손자에 대한 그녀의 감정, 그녀의 두려움과 편집증, 그리고 그녀가 리암과 함께 행한 의식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리암의 변호인단은 마가렛의 일기가 그녀가 고의적으로 그를 의식에 참여시켰고 그의 정신을 조종했으며 그가 더 이상 현실과 두려움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리암이 할머니의 손에 든 꼭두각시에 불과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길고 복잡한 논쟁, 수많은 증거와 증언 제시 끝에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시제비니 안즈마 시어저만 하다. 리암은 마가렛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정신 상태와 할머니의 영향을 고려하여 그를 감옥 대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 판사들은 리암이 범죄에 대한 자신의 관여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고 그의 정신 상태가 사건 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또한 그의 완전한 유죄 여부에 대한 질문은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었으며 마가렛이 리암에게 미친 영향의 정도와 범죄에 대한 그의 책임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사회에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사람들은 사건의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정의가 구현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리암이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했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재판은 작은 마을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마을의 평화와 안녕에 대한 감각을 뒤흔들었다. 판결이 내려진 후 마을은 두 개의 적대적인 집단으로 나뉘었다. 일부 주민들은 리암, 호를 환경의 희생자로 보았다. 할머니의 조종에 희생되어 광기에 굴복한 젊은이. 이들은 리암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도움과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끔찍한 상황에 처했고 그의 행동은 악의가 아니라 정신질환의 결과라고 생각했다. 사회의 다른 한편은 이러한 관점에 단호하게 반대했다. 그들은 리암을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한 의식적인 살인자로 보았다. 이들은 리암의 정신 상태가 그가 저지른 범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며 그의 강제 치료는 살인에 대한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눈에 리암은 위험했고 그들은 치료 후 그가 사회로 돌아올까봐 두려워했다. 이러한 분열은 재판 후 몇 달이 지났음에도 헤이루드의 지속적인 긴장을 초래했다. 이웃 간의 관계는 경직되었고 리암과 마가렛 홀에 대한 논의는 수많은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비극의 장기적인 결과는 더욱 파괴적이었다.
한때 평온함과 안전함으로 유명했던 마을은 주민들이 서로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곳으로 변했다. 불신과 두려움의 분위기가 곳곳에 퍼졌다. 리암과 그의 잠재적인 능력에 대한 소문은 도시 전설의 일부가 되었다. 사람들은 리암이 그의 정신 속에서 불길한 무언가, 재판 후에도 계속해서 그를 괴롭힐 수 있는 힘을 끼웠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가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설명할 수 없는 소음, 외풍, 창문에서 깜박이는 불빛. 단, 집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말이야 헌해가 되고 마시대 것반에 디테일스에도 말이다. 이러한 소문은 두려움과 불신을 부채렸고 많은 주민들이 홀 가족의 집이 있는 거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집은 불길한 평판을 얻게 되었고 지옥의 상징이 되었다. 다디에디기간 니보메리 많아다보 허니zem네비가 하리베 나원 리암 홀은 의사와 정신과 의사가 그의 상태를 면밀히 감시하는 전문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통제된 입원 치료 환경에서도 그의 정신 상태는 불안정했다. 리암은 할머니 피투성이 의식 그리고 그를 조종했다고 말하는 이상한 형체에 대한 환상을 보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는 종종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비명을 지르고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애원했다. 정신과 의사들은 리암에게 범죄 자체와 할머니의 장기간의 영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했다. 의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리암은 모든 일이 일어난 집으로 돌아가 미완성된 무언가를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증상은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나타내는 것이었으며 그가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치료가 계속되면서 리암의 정신 상태가 안정되더라도 그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그가 사회에 안전한지 여부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의사들은 리암과 같은 사례는 장기간의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며 그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 사이 리암에 대한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의 신비로운 환상과 병원에서 일어난 이상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방에서 깜박이는 불빛, 갑작스러운 외풍과 다른 환자들이 보았다는 이상한 그림자. 이러한 소문은 그를 둘러싼 수수께끼와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켰다. 어떤 사람들은 리암이 영원히 악몽에 갇히게 될 것이며 그를 괴롭히는 악마들로부터 결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헤이루드 주민들은 그를 언급하는 것을 점점 더 피했고 이 어두운 사건을 뒤로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를 잇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했다.